오하이오 서프 타임즈 2024년 1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명품백 건넨 최재형, 북노동당 외곽조직서 활동한 종북 인사 라는 제목으로 류지영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김정은 지시에 놀아나는 종북 인사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최재형이라는 목사라는 사람은 목사라기보다는 그 친북 활동가로 더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바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담당 목사로 취임했다는 교회는 인터넷에서 폐업 상태로 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품백 김건희 리스크는 공작에 걸려드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선으로 그냥 제가 이해를 해볼까 하고 합니다. 북한 향후 수개월 내 한국의 치명적 군사행동 가능성이라고 뉴욕 타임즈를 인용해서 중앙일보 일본판에서 가져온 뉴스인데요. 존 파이노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NSC 부보좌관은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포럼에서 요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포럼이 좀 부각이 됩니다.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뭐 추상적인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다니엘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그 회장이 누구냐,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연평도 포격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24일 신형 전략순항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는 거 소개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는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적대적 노선으로 대남 정책을 변경한 뒤 북한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는 거죠. 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이 전면적인 남침이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의 어떤 실상을 보는 그 독재자를 둘러싸가지고 있는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조선조의 호소아비 왕 같은 실제들은 이 노동당 군부 세력들이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산당을 양반으로 비유한다면은 양반들의 그 지지를 받는 왕, 우리 요즘 쓰는 용어로는 바지사장이라고 그러죠. 물론 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형태 아닌가, 이런 또 비유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요. 미국 내 날로 높아지는 한반도 크리시스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크라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위기라고 이것도 위기라고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신이지 한자로는 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 같진 않아요. 일본 동경에서 태어난 거로 되어 있는데 저널리스트고 호리아 리포트 편집장인데 뭐 한국과 크게 관련이 있는 뭐 어떤 그런 피줄인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봤을 때. 필자는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보수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1년 전쟁 발발을 향해 시계바늘이 움직였다고 예감했었다. 그는 올해 첫날에는 김 위원장의 남북 단절 선언으로 군사 충돌을 향한 바늘이 또 움직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어떻게 넘어져도 올해는 한반도의 최악의 해가 될 것 같다고 예언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지. 포문을 연 사람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0년 미국의 대북협상 담당관이었던 로버트 칼로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데 기고한 글에서 2024년에 동아시아의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대만 진공이라고 그랬네요. 진공과 북한의 대한 공격의 연동성을 지적했다. 여기에 대한은 대한국민국인 것 같아요. 같은 날 이번에는 미국 비들버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컬린, 앞에도 로버트 컬린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스태퍼드대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이제 이름이 이제 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38 로스의 공동으로 한 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기고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 상황이 아주 6.25 전쟁 일어나는 그런 상황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앞장에서 소사이어티 그 부회장의 얘기 데니얼 러셀 씨가 25일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서 김정은은 2010년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예측한 뒤 우리는 김정은이 충격적으로 물리적 공격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일 강경화 전 외교장관이 이 미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에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1월 25일 연합뉴스. 그러네요. 요런 기사에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게 있습니다. 김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윤 정권을 전멸시키겠다며 호전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남북 정상은 일란성 쌍둥이. 이렇게 아주 이게 고급 유머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본의 입장에 봐서는 제3자도 아니긴 아니지만은 이런 식의 표현이 좀 하네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8일 온라인에 전쟁 소문은 너무 과장돼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아무리 김정은이 전쟁 능력이 높아지더라도 또 한국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진다고 해도 어느 쪽도 김정은이 이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하며 냉정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요거 참고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긴장 고조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중동 문제하고도 우리나라 문제도 연결을 해야 되고 대만 문제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말미에 어저께 그 편집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또 좀 제가 그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제가 뭐 알아서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그 세상을 관조할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이 그런 수준을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이죠. 대공황 때 미국과 유사하다. 어, 포브스 일본판 밀톤 에즈라티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인데요. 확실히 중국은 미국과 같은 주가 폭락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다른 점이긴 하지만은 옛날 미국과 공통된 것은 경제 구조와 미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다. 이 신뢰감 상실이라는 게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다면은 그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고 있어요. 중국의 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에 있다. 결코 전도유망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징후 중 하나가 은행 대출 감소다. 이것이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하는데 또 있죠. 그 금리를 올리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내린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경제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이나 기업이 이러한 인프라 지출이나 금융 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익을 얻을 전망이 거의 없다고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빚을 질 리스크에 걸맞게 사태가 호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아간다 이게요. 우리나라 그 대출 완화 뭐를 하는 식으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출 가계대출도 너무 많은 것도 우리는 문제지만 중국은 현재 대출들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런다. 이런 게 이제 또 비교가 되네요. 즉 차입이나 지출에 대한 경계심은 미국이 대공황 때 직면한 문제와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미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충분한 자금 공급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소비자나 기업이 장래에 충분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신뢰감이 없으면 경기 부양은 곧 자연 소멸되고 일시적으로 회복되더라도 다시 저성장 구조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없는 걸까요? 중국에 너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동반해서 우리도 디프레이션 속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출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그 신뢰감 상실에 의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그래도 경제를 좀 돌리기 위해서 대출들을 안 받아가고 돈을 안 쓴다. 케인즈는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개념을 조금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 폭락이 아니라 시진핑의 정책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의 잘못은 주택 부동산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멈췄다는 거죠.
멈출 이유도 충분히 있죠. 너무 많이 잊어가지고 유령 도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좀 멈추긴 멈춰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계속되는 경제 문제에 기껏해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가지고 너무 그 문을 오래 닫았다. 락다운 했다고 그러죠. 락다운. 이런 거. 음, 통제 국가니까 사람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게다가 시진핑은 그동안 중국의 민간 기업을 비난하면서 경영자나 오너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산당의 계획을 따르라고 주장했다. 자유경제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시진핑과 그 추종자들이 중국 사람들과 기업의 신뢰감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눈뜨지 않으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런 정책 전환은 절망적일진 몰라도 어차피 필요할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그 시진핑 억압께서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또 초청해서 회담을 해가지고 뭐 전략적 공동 관계 이렇게까지 격상을 하면서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그런 그 회담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요거는 이제 그 인민방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 그리고 1월 24일 요거 인민방 뉴스는 근데 1월 25일이니까 좀 늦은 거죠. 근데 한국 KBS는 1월 24일 날 밤이고 요거는 09시니까 만 하루 차이는 아니겠네요. 중국 우즈벡 관계 격상 시진핑 복잡한 정세 속에 굳게 상호 지지하자. 이런 얘기. 신시대 전천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런 걸 보면서 그 뭐 유튜브 등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그 거기 그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이 착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도 많이 벌어가 가지고 집도 졌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장사를 또 하고 있고 돌아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을지로 유가의 사마르칸트, 그 우즈베키스탄 수도가 사마르칸트죠. 뭐 거기 골목도 형성돼 있고 거기 몇 번 가서 양고기 저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으로도 나가야 되지만은 대륙을 통한 그 중국식 실크로드가 아닌 뭔가 그 이 경제 그런 것으로는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 스탄 국가들, 스탄이라는 게 우리말로 땅이니까 스탄이나 땅, 그 발음이 유사합니다. 훈민정음에도 땅을 갖다가 스땅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로 봐서 뭔가 언어적으로도 유사한 민족들이다. 스탄 국가들이 우리나라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고려인들이 그 가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단군 동전 기념주화까지 만들었던 나라죠. 이런 나라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좀 더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중국은 뭐 국경을 또 맞대고 있으니까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자관 저희도 중앙아시아하고 교류는 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신장 자치구서 규모 7 지진 상당한 피해 가능성. 중국 신장 자치구 지진 발생 좀 23일 날인 건데 여기가 지금 가져온 것은 카자흐스탄하고 그 뭐 몽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여기 떨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한 50km인가? 이렇게 돼 있고, 요쯤에서 그 났는데 우측이 바로 키르기즈스탄.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이 현재 멍청 그러지만 옛날에는 여기를 동키르기즈스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중국 공산당이 그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여기를 그 침공을 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든 거죠. 그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그 지진이 있었는데 그 높은 산악지대에서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는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뉴스로 눈에 띄는 거 왔는데요. 잡히질 않으니 값이 계속 오르네. 식탁서 사라지는 국민 안주 오징어. 오징어가 1년 생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요즘 왜 안 잡히냐? 그러니까 수온 변화로 단년생 오징어가 생존율이 줄었다. 그래서 냉동 오징어 1kg 가격이 전망치가 15,000원대다. 냉장 오징어는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그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냉동 오징어 난 중국에서 잡힌 그게 아니고 중간 사이즈 5,800원. 냉동이 좀 더 싸고 건오징어는 10마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싸다? 아우 그렇게 야 좀 많이 올랐네요. 중국 음식점에 가서 그 짬뽕을 시켜도 옛날에는 오징어가 하도 싸가지고 대부분 오징어하고 야채 넣고서 짬뽕을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그게 오징어인지 아닌지 이상하게 딱딱하고 맛도 없고 그게 비싸가지고 안 되니까 요즘은 차라리 낙지 짬뽕이란 걸 해가지고 또 비싸게 팔더라고요. 한국차전 샘 올트먼 오전엔 삼성전자 오후에 SK 하이닉스 만났다. 왜 왔느냐? 오픈 AI의 샘 올트먼 방안 삼성, SK와 AI 반도체 협력 기대감이라고 소제목을 해서 만났는데 그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삼성전자와 SK 반도체하고 협력 관계를 논의할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전에도 온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도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국내 스타트업과도 간담회를 했었다. 이 사람이 뭐 어디에 쫓겨났다가 어디 뭐 MS 쪽으로 뭐 다시 들어갔다 그러는 거죠. AI의 위험성 때문에 뭐 했는데 처음에 그 공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했다가 결국 장사 속으로 그 MS는 완전 장사 쪽이니까 그런 거로 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올트먼은 자체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업체가 요즘에 그 정제 마진이 적어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총력을 하고 있다. 2030년 친환경 연료 분야에 6조 원 투자하고 석유 사업법을 개정해서 친환경 사업 범위 넓어져 수소 바이오 사업 등 탈정유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정유업체들은 정유 부문 외에 화이트 바이오, 수소, 2차전지, 소재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 중이다라고도 소개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가 중국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라는 데서 국내 정유사 사사 대표들과 만나서 석유업계 주요 현황과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최남호 2차관은 사후규 사업법 개정을 해 줄 테니까 친환경 연료 사업에도 좀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격려를 한 것 같아요. 업계도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SK 이노베이션은 이게 지주회사고, 저는 개인적으로 GS 칼텍스도 마찬가지고, 어, 요 따로따로 그 개별 회사가 그 상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S 오일만 현재 그 상장이 돼 있거든요. 현대 오일뱅크도 상장이 돼 있나?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HD 현대로 되어 있죠. 요거 저 별도로 그 파트 1으로 제가 그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게 이런 관련 회사들의 2023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 거, 그때 한번 다시 좀 인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지만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따라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느려지는지. 목록 동심 파괴라고, 그래도 제가 관심 있게 유튜버 쪽은 아니고 네이버 TV에서 방송을 하는 부부 방송인데, 중동 분쟁 심층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중동 문제 매우 복잡해서 모르지만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김정민 박사, 몽골 박사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중동에서 오래 살았고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살았고 했기 때문에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또 자기 박사 학위 논문도 그, 그 실크로드 그런 류의 이런 박사 논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서 매우 전문적인 에,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석인 것 같아요. 매우 복잡해가지고 좀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뭐 새롭게 보는 인식이, 제가 뭐 수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기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세,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인식, 이런 거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게 우리나라 정세하고 결국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는 정리를 한 거예요. 미국은 결국은 중동에서 빠져나오려 한다. 천연가스 패권을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동에서 빠져나와도 미국은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면은 미국의 전력은 결국은 종합적으로는 중국 포위 작전 해가지고 중국 이게 말리기라고 그러는데 좋은 비유를 하네요. 어, 동태를 북어로 만들어 쪽쪽 빨아 저기 동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을 시작하는데 사이클론 작전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CIA가 IS를 키운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기 영국 MI6도 처음에는 N16인 줄 알았는데 MI6라고 그러네요. 자관 호전적인 이슬람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그런 사이클론 작전이 있었다는 거 있고, 빈라덴도 거기서 커진 사람인데 나중에 토사구팽 당한다. 그의 군대를 평화의 길로 내모는 반소련 전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칭찬을 서구 언론에서도 했는데 결론은 죽었죠. 미국에 의해서. 이슬람 무장 단체가 소련을 내몰았다 해도 결국은 미국도 제국주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장 단체들도 반미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중동 문제가 요즘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 뉴스에 떠지만은 첫 번째로 이 뽑은 것은 이슬람 지역 분쟁에서 쿠르드 민병대와 IS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붙냐 그러면은 터키와 시리아 쿠르드 사이의 갈등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요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읽어보면은 트럼프가 말하기를 만일 터키가 선을 넘는 어떠한 행위라도 한다면 나는 터키의 경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선을 넘었어요. 미국이 갑작스러운 시리아 동북부 터키 접경지대에서 철수하자 터키군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했다. 터키와 쿠르드 민병대가 교전할 경우 IS 부활 가능성이 상승하고 터키는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호부대 YPG 쿠르디스탄 노동당의 일부다. YPG를 터키 영내에서 축출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 쿠르드족이 나라 없이 쿠르디스탄이라는 걸 또 만들고 싶어 하는데 현재 터키, 시리아, 이란 이런 쪽에 분포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독립이 되면은 그 땅이 아마 석유 매장이 꽤 많은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르디스탄 독립은 터키에게 악재이기 때문에 에, 에, 투르키예가 그 쿠르드를 공격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지도자 알바 단이 사망한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사이클론 작전의 연장선상이라기보다는 요것은 러시아 소식통에 의한 내용인데 미국이 IS를 트레이닝을 했다. 그래가지고 시리아 뭐 이런데 를 침투 아니 보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외무정보국에 의하면 미군은 구소련 국가 영토에서 이게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알탄프 기지에서 IS 및 알카에다 소속 무장세력을 최소 60명을 훈련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이 IS, 알카에다, 하야트 타흐리르 일샴, ITTS 소속 극단주의 무장세력 수백 명을 시리아 점령기지에서 훈련시킨 뒤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다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외국 용병들의 상당수는 이스라엘에서 입국을 또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스라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성격을 달리해서 미국 CIA 내 부처별 노선에 따라 토세구팽 당할 수 있다. 우호적으로 키운 이런 무장 세력들이 그게 뭐 미국 CIA 내부에서도 뭐 최고고 탑은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 활동 부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침을 받는 거라든지 또 그런 데가 판단이 서로 틀릴 때는 여기 보면은 IS 수장 알꼬라시 알고 보니 미 정보원이었다고 얘기했지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침 자완 미국에 크게 협조했던 사람인데 결국 2022년에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에서 미군의 습격으로 사망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미국 정보원이었는데 왜 죽이냐? 요게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또 틀리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CIA 내 부처별 노선도 있지만은 정치가의 노선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조롱, 순진한 미 정보 수장들 학교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이제 뭐 한 제목의 기사도 뭐 있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은 그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슬람 쿠르드 민병대에 대해서 그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트럼프 쿠르드 푸틴 라인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분석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 바이든은 결국은 바이든과 IS와 젤렌스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S 전사들의 국적 분포를 했는데, 숫자가 많은 게 핀란드에서 온 사람이 많고, 아일랜드, 벨gium, 스웨덴, 노르웨이, 이 저기 유럽 그 북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그 이슬람 사람들 출신들은 별로, 여기 프랑스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어,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온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란 탈라반이라는 사람은 1933년에서 2017년에 죽은 사람인데, 쿠르디스탄 애국 총동맹 총재였고, 2003년 사담 후세인 체포에 적극 협력을 했었고, 2004년에 오사마 빈 라덴의 연락책 하산구 체포, 이라크 6대 대통령을 역임을 했어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09년에 대한민국을 또 방문을 했었답니다. 요게 그 MB 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운영하던 페스메르가라고 쿠르드 민병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미국에 의해 가지고 이 협조를 많이 해서 어 자간 그 이라크의 그 뭐 사담 후세인 체포서부터 또 오사마 빈 라덴 이런 거 뭐 연락책 체포부터 그렇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라크 이렇게 얘기하고, 대한민국 방문해서 이집트 아니 그 이라크 재건 뭐 이런 거를 MB하고 얘기했었는데, 그 MB가 너무 입이 싸가지고 그게 무산됐다 하는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유전 개발 및 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그 쿠르드 자치족이 몰려 있는 데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게 시리아, 투르키에 이런 데하고 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대형 유전 탐사권과 도시 재건 공사 수주, 이게 2008년에 이런 거 좀 있었다는 얘기고, 2008년 2월 14일 방한 중인 지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MOU 체결까지 했는데, 이라크 중앙정부와 마찰이 예상이 된다. 그 이라크 중앙정부하고 해야 되는데 자치주하고 그런 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프라인 키르쿠키 세이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중동 분쟁은 석유 분쟁이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란이 이제 뜨끈미진하고 뭐 하니까 파키스탄 무장단체 자이시 알 아들이 또 활동을 해가지고 최근에 여기 파키스탄하고 이란에 뭐 서로 미사일 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왔죠. 어쨌든 현재 중동이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산된다고 얘기하지만 미리 진행된 거에 있었던 게 이 쿠르드 쪽에서 일어났었고, 이라크 내에서 이 투르키하고의 문제. 그런데 이제 여기 요즘 예멘에
요거 또 무역 항로 막는 거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내 자살 폭탄 테러 뭐 이런 것도, 이란 내 이런 것도 있었죠. 어, 자관 파키스탄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론은 중국이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 가입 결정을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알카사비 상무부 장관, 사우디는 브릭스에 초대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사우디가 브릭스에는 안 들어갈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 분쟁, 팔레스타인 지역, 기타 지역을 이제 순위가 좀 늦게, 지금 전 세계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잔인무도한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서구 언론들은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어, 이쪽에서는 분석이 그거는 일부다. 레바논선 하마스 핵심 암살은 이스라엘 확산 노렸나? 이런 제목으로 또 기사를 인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자지구 앞바다에 유전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매장량이 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가자지구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는지는 몰라도 이참에 완전히 해서, 저는 가자지구 앞바다에 있는 유전이 매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중동 문제가 유전이나 이런 거에서 이해관계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그게 옳지 싶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은 중국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인민은행은 디플레 우려 중 네 달인데 5일부터 기준율, 지급 기준율이죠. 은행에 0.5% 인하, 188조 원 푼다. 이렇게 돼 있고, 2022년과 2023년에 4차례 0.2% 인하를 했고, 2024년에 0.5% 인하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 금융권 평균 지준율은 6.9%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9%죠. 은행 이 지급 준비율이.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내려갔는데도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듯이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안 빌려간다. 이게 돈을 풀라 그래도 경제가 안 일어난다 이거죠. 다만 대출 우대금리는 동결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또 뭐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중동이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되어야 미국의 이익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거국적으로 생각하면은, 더 글로벌적으로 생각하면은, 골드만 삭스는 로스 가문 라인이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골드만삭스 인사를 많이 기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흔히 골드만삭스 행정부라고 불렀다. 그래서 미국이 차세대 원전까지도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세일가스 통해서 에너지 패권국으로 군림할 것이고, 한국은 거기에 LNG 터미널 건설, LNG 벙커링, 스테인리스 관 등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서로 좀 어쩌면 얻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과 사우디 등 자원국들 세일가스 생산은 미국을 내세운 큰손들 역량하에서 개발이 가능하지 쉽게는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빈살만은 안살만이 될 것 같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
트럼프가 그 빈 살만 그 왕세자를 키웠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을 그렇게 키우진 않았을 거다. 생김 보더라도 약간 눈빛은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중동 문제 이 정도면은 결론은 에, 요거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이 세일가스 뭐 이런 거 그 중동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야 미국이 현재 녹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석유 메이저들이 어, 이 그 부부가 영종도에서 사는데 영종도 소각장 반대 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인스파이어라고 카지노 인허가 불허하라고 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진도 조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두 사람이 그 뭐가 들고 있는데 이게 조작된 건지 이게 조작된 건지 원래 이렇게 찍었겠죠. 그런데 요걸 사람을 없앴어요. 요런 장난질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전달식에 프랭카드까지 에, 든 사람인데 요거 빨간 테두리 한 게 요 사람이다 이게요.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테두리 한 사람이 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야당 애들이 이런 데까지 침투를 해서 인스파이어 인허가 불허를 해라. 현재 영종도에 돌아가는 그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리조트죠. 그 국내 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인스파이어는 아마 미국 자본인 것 같아요. 인스파이어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 불허하라 이런 얘기는 뭔가 이권을 달라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애다 이거죠. 그리고 소각장 반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남이 그렇게 소각장이 많이 낮아 있다는데 남자들 폐암 발생률 3년 연속 1위 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된다. 전남에서 그렇게 얘기했던데 무슨 개똥 개뿔 같은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기준 초과 모두 소각시설 전남이 최대다.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환경부 배출 시도 지도 점검을 했는데 매년 전체의 10%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다. 자관 소각자 이게 신창현이라는 의원도 그 민주당 아들이겠죠. 그리고 또 인천 영정의 인천 제2의료원 무산이 돼가지고 대신 들고 나온 게 항공정문 공공병원 대안부가 장안 의대 정원 늘리라 그 다음에 공공의료병원 올려라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 쿠바 형태를 얘네들이 좀 배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 쿠바 의사들의 월급이 그 일반 노동자들 월급 수준뿐이 못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공공병원 이런 거 하면은 인천공항 로저 애들이 공항이니까 공공병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 장악하겠다는 얘기에서 떡고물 그 이런 거 그 앉아서 그 계속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다 돈 때문에 이거 다들 이 짓다를 하는 거다. 노조라는 그 이 조직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데 와서 뭐 이래가지고 그 항공정문 공공보험이면 도대체 뭐 수요가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리가 안 될 거니까 공공병원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위대한 언더커버 문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짝짝꿍이 잘 맞고 있다. 서로 난보내고 그러고 있다.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문 대통령 하에서 외교장관 했던 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아까 미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임명이 됐다 그러고, 여기서 발언한 거는 이제 연평도 사건 이상의 큰 거를 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한 거죠. 이 회장이 이거 대단한 사람, 이게 이거 친미파다 그런 식으로 그 미국 내에서도 그 여야가 있습니다만 민주당 계열과 그 공화당 계열이 있긴 있겠죠. 근데 에, 이게 뭐 비영리 뭐 이런 거라니까 그게 돈을 누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요거는 이니환 씨가 이제 그 혁신위원장 끝나고 언제 한번 만나셨나요? 비대위원장 되신 이후에 그 아니 한동훈이 그랬더니 최근에도 만났어요. 전에도 맨날 몰래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목록가 그 작성한 거라는데, 이게 다 같은 한 통속이라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계도 명분은 이념 사고의 대립이지만 사실상 이권 관계가 핵심 동인일 뿐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높은 분석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50분 좀 길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